반갑습니다, 어머님.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송성근 선생이고요. 우리 학원의 논술연구소장으로 있습니다. 이제 제가 먼저 소개해드릴 부분은 논술이고, 그 뒤에 이어서 내신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학교별로 어머님 설명을 좀 들으셨나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학원 전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우리 원장님이 나와서 소개를 하실 거고요.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초등학교 끝나고 이제 중학교 올라가는 애들이죠.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이제 첩제가 있으신 분들은 잘 알 텐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처음이신 분들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의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네, 제가 그냥 임의로 말씀을 드리면 조금 어려운 말을 한번 써볼게요. 욕망과 합리성의 갈등이 아닌가 싶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욕망은 내가 하고 싶은 거죠. 합리성은 내가 하고 싶은 걸 누르는 거죠. 우리 애가, 제가 욕망이 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애가 욕망이 싹 트는 걸 봤어요. 애가 젖병을 들 나이였어요. 그러니까 몇 개월 안 됐죠. 그래서 마트를 갔어요. 유모차를 태우고 이렇게 가는데 애가 젖병을 다 빨면 젖병을 던지더라고요, 애가. 한번 딱 던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워줬어요. 주워주니까 까르르 하고 웃어요. 그러더니 또 조금 있다가 탁 던져요. 그러니까 처음엔 실수로 던진 게 아니라 처음엔 실수로 떨어뜨렸는데 두 번째 딱 주니까 이번에는 또 까르르 하면서 탁 던져요. 다시 한번 딱 주워주니까 이번엔 신나게 팍 던져요. 이게 욕망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불필요한데 그걸 계속 하는 게 욕망이죠. 해서는 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 하는 거죠. 이게 욕망이고, 합리성은 불필요하다는 걸 인지하는 게 합리성이에요. 왜 제가 중학생을 욕망과 합리성의 갈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제가 이제 중학생 애들을 제법 오래 가르쳐 보니까 얘들은 이걸 해서는 해도 된다 안 된다를 알아요. 근데 계속 해요. 그리고 초등학생들은 욕망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욕망이라는 거창한 말을 써서 그렇지만 실제로 애들은 뭐 좀 놀고 잘 먹고 게임 좀 하고 이러면 돼요. 근데 중학생의 욕망은 너무 디테일하고 섬세해서 우리가 다 파악을 못해요. 굉장히 깊이 있고 철학적 깊이도 있어요, 심지어. 그래서 중학생들은 그런 걸 이렇게 잠재우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어머님들이 중학생 아이들이 우리 애가 초등학교까지는 안 그랬는데 중학교가 되면서 애가 좀 이상해졌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애가 그 욕망과 합리성 사이의 그 갈등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근데 또 무조건 누르면 이것도 큰 문제가 돼요. 중학생 애들이 틱장애가 많은 거 아시죠? 초등학교 애들은 그렇게 틱장애가 많지 않은데 희한하게 중학교 올라가면서 애들이 틱장애가 많이 생겨요. 제가 보니까 한 20, 30% 정도는 손톱 무는 거는 거의 다 있어요. 손톱 물어뜯거나 여기 까시래기라고 하죠. 뜯어내는 거. 그래서 손 주변이 막 시뻘겋게 피가 나는 애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요 두 가지를 제가 보기에는 잘 조절을 못해서 애들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좀 들어요. 큰 얘기를 먼저 하고 들어가는 이유가 사실은 이제 이 중학교 과정에서 어머님들이 제일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는 게 고등학교 올라가면 합리성이 욕망을 누릅니다. 그렇지 못한 애들은 비율이 적어요. 대부분 애들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알면 너무 늦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아주 간단한 진리를 말씀드릴게요. 중학교의 진리는 이 변치 않은 진리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공부를 안 하고 놀았어요. 그럼 2학년 때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못하게 돼요. 그럼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우리 초등학교는 안 그렇거든요. 애가 4학년 때 안 하더라도 5학년 때 약간 쪼으면 돼요. 이게 따라가요. 근데 중학교는요, 배워야 되는 정보량이 무지하게 많아져요. 중1 때 열심히 안 하면 이건 진리예요. 중2 때 못하게 돼요. 그럼 중2 때 못하게 되면 중3 때? 당연히 못하게 돼요. 그럼 얘가 중학교 3학년 때 뭔가를 깨달았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근데 상당 부분 늦었어요. 그럼 이제 중3 때까지 공부를 못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고등학교 1학년 때 완전하게 합리성을 해보겠어요. 얘가 욕망을 지가 잘 스스로 통제해요. 근데 안 돼요. 이제 못 따라가요.
그럼 잃어버린 시간만큼 이거 아주 정직합니다. 재수하거나 삼수하거나 그렇게 가야 돼요. 근데 재수, 삼수로 넘어가게 되면 잘 아시겠지만 패배감과 열등감이 사로잡혀서 애들이 공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중학교 때 잘 애들을 잡아주지 않으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지가 아무리 깨닫고 열심히 해도 이미 다 놓쳐버리는 셈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애들이 아직은 합리성과 욕망 사이에서 갈등을 하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워요. 이게 제가 좀 쉬운 말로 얘기하면 재미와 동기 사이의 갈등이에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재밌어서 했죠. 재밌거든요, 실제로. 초등학교 교과서 한번 보세요. 한 시간 정도는 그냥 넋 놓고 보게 돼요. 재밌어서. 근데 중학교 교과서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지를 하셔야 되는 게 이거예요. 중학교부터는 재미가 없어져요, 공부가. 그럼 아이들이 재미없는 공부를 하게 해야 되겠죠. 그 재미없는 공부를 어떻게 하게 해야 되느냐? 요 포인트를 잘 잡아주셔야 돼요. 아이들에게 협박을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폭식증이 생기거나 틱장애가 생기거나 심지어 요즘 애들이 이게 자해를 해요. 자해를. 제가 그런 케이스를 많이 봤어요. 숙제를 왜 안 해왔냐고 애를 쪼으니까 애가 머리를 긁적거리다가 머리를 손으로 파요. 그래서 갑자기 애가 머리를 긁고 있었는데 손을 탁 내렸는데 피가 묻어 있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왜 그렇게 됐니? 그러니까 머리에서 피가 나요 했는데 지가 뜯은 거예요. 머리 살을, 두피를. 이게 중학생이에요.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중학생들에서는 되게 많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논술 설명하러 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일단 우리 인정해야 돼요. 재미없죠. 중학교 공부 재미없어요. 이걸 재미있게 가르치려고 하면 사기꾼이 돼요. 재미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재미없는데 아이에게 공부를 시키는 방법은 제가 생각하기엔 3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떤 규칙을 딱 정해주고 시계추처럼 그 규칙대로만 하게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도한 압박을 가하지 않는 거죠. 이게 다 쓸모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냐면 너무 많은 거 시키지 말고요. 너 숙제만 열심히 해라. 요거요. 그 다음에 지각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내가 엄마가 너한테 딴 거는 시키지 않을 테니까 요거 2가지만 잘 지켜라. 절대로 지각하지 말고 숙제 철저하게 마크해라. 그럼 딴 거는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줄게. 요렇게 쪼는 방식이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교회를 데리고 가는 방식이 있어요. 절이나 이런데. 근데 제가 이게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래요. 이렇게 설득을 하는 거죠, 아이에게. 그쵸? 인생의 가치가 뭔지, 진리가 뭔지, 이런 걸 아이에게 설득을 하면서 영혼을 일깨우는 방식이 있어요. 그 비슷하게, 집의 경제 상황을 다 아이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난달에 대출 얼마 받았고, 지금 한 달 나가야 되는 돈, 지금 우리 집 경제 상황이 이런데 너 학원 보내주는 게, 이거 다 경험하셨죠? 예. 그 아이에게 현실적으로 제가 지금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걸 아이에게 인식을 시켜주는 방식이 있어요. 요거 말고 이제 3번째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진짜겠죠? 책을 보면 돼요. 근데 책을 보면, 책에 진짜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고, 애가 책을 보면서 서서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협박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늘의 뜻만 얘기를 하지,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잘 얘기를 못 해줘요. 그러니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아이가 책을 열심히 읽고, 또 우리 학원에서 논술을 해서 시키는 일이 그거예요. 책을 열심히 읽게 만든 다음에 글을 쓰게 하는 거거든요. 그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우리가 보지는 않을 텐데 어머님도 한번 읽어보시라고 나눠드린 거예요. 그 애들 글 나갔죠, 어머니. 이게 애들이 참 글을 잘 쓰는 것만 지금 모아두기는 했는데 참 잘 써요, 애들이.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글을 선별해서 올려놨거든요. 생각해 보시면요, 글을 쓰는 과정은 거의 기도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혹은 명상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애들이 글을 쓰면서 스스로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스스로 깨달음을 쓰게 돼요. 이러면서 각오를 다지게 돼요.
스스로 동기부여를 안에서부터 끄집어 올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논술의 목표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논술이 기존의 논술이 가지고 있는 좀 단점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 논술 가르치는 곳에서 하는 것 중에 어머님들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하세요. 우리 학원에서는 신문 읽기, NIE 하지 않나요?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솔직히 얘기해봐요. 신문 재밌나요? 그 신문 논술하는 거 다 사기예요, 어머니. 왜 그러냐면 교재를 못 만들어내니까 애들한테 신문을 읽히는 거예요. 어른도 보기 싫고 짜증나는 사설을 왜 애들에게 읽혀요? 아니, 그건 너무 명확해요. 사기예요, 그거. 신문 본다고 애들이 뭐가 늘지가 않아요. 신문이 논리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다지 논리적이지 않아요. 문장도 사실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신문 읽히는 거 사기예요. 그리고 또 어디 논술 가보면 철학책하고 무슨 윤리책으로만 도배를 해놓은 곳이 있어요. 1년 내도록 커리큘럼이 지구온난화예요. 이거 사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들, 교재 만드는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그러니까 애들이 맨 너무 무슨 지구온난화, 무슨 이런 얘기가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무슨 환경 지킴이가 애들이 나중에 그런 것만 되는 거 아니잖아요. 편향된 독서를 자꾸 시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잘못됐다고 보고, 제가 이제 자신있게 얘기하는 게 제가 우리 학원의 논술 교재 개발자입니다. 우리 사실은 개발은 다 끝났어요. 논스탑이라는 교재 한번 구경들은 다 해보셨죠? 논스탑이라는 교재를 제가 만들었는데 수십 권의 이 책을 저하고 연구진들이 같이 썼습니다. 근데 논술이 우리 학원의 논술이 목표로 하는 것은 논술이 아니고요. 오해하실까 봐 미리 말씀드리는데 요즘은 대학 입시에서 논술이 비중이 안 큽니다. 논술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사실 우리가 타이틀을 논술로 달고 있지만 실제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은 비문학이에요. 그래서 독서 커리큘럼이 비문학의 출제 영역을 다 망라하고 있습니다.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이게 싹 다 들어가 있어요. 나누어드린 그 학생 글에 보시면 읽은 책, 애가 독서 감상문이 책 제목이 최소한의 수학 지식이에요. 우리 학원이 국어 학원인데 애가 무슨 책을 읽었다고요? 수학책을 읽었어요. 우리는 되게 수학을 많이 강조해요. 과학을 되게 많이 강조해요. 경제를 아주 많이 강조해요. 왜? 국어 시험의 그 파트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문학은 어차피 국어 시간에 읽으니까 논술 시간에는 우리가 과학, 기술, 예술 파트도 물론 읽히고요. 비문학에 출제되는 영역을 필독서로 다 잡아놨어요. 그리고 일부러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애들. 그리고 이번에 교재가 여기 요거 아니고 여기 학교별 내신 분석이라는 여기 보시면은요. 우리 논술 교재 정말 끝내주는 교재예요. 여기 맨 앞 페이지를 보시면 논스탑 수능을 적중하다 요거 보이시죠? 예. 이 직접 확인을 한번 해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지문하고 다 실어놨거든요. 우리 학원 교재하고 정확하게 이번에 그 2019학년도 과학 지문이 문제가 됐던 거 아시죠?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 지문의 내용을 두 군데나 맞췄어요. 그림까지 설명을 곁들여가면서 여기 실어놨으니까 나중에 집에서 좀 시간 되시면 찬찬히 읽어보시면 예. 이게 사실은 적중을 한다고 해서 애들이 문제를 잘 푸는 건 아닌데요. 좀 말씀을 드리면 배경 지식의 차이는 확실히 차이가 커요. 그래서 애들이 이 논스탑 교재를 가지고 논술을 쭉 배우게 되면 자기가 직접 책을 다 읽더라도 머릿속에 배경 지식이 쌓여요. 그럼 이게 어떤 도움을 주냐면 예를 들어 이제 수능을 풀어 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수능을 풀어 가다가 자기가 아는 게 나오잖아요. 그럼 독해에 적극성이 생겨요. 이거 내가 아는 건데? 이러면 관심도가 달라져요. 그럼 기억이 잘 됩니다. 이게 배경 지식이 도움을 주는 부분이에요. 3년 우리 학원의 애들 지속 수강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애들이 중1 때 들어와가지고 중3 때까지 계속 다니는 비율 있죠. 요걸 보면 애들이 90% 이상이에요. 도중에 이탈하지 않고 3학년 졸업할 때까지 가는 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논술 파트가 애들이 되게 즐거워해요. 지루해하지 않고. 그리고 책 읽는 것도 습관이 잘 잡히게 돼요. 왜냐하면 다양한 방식으로 쪼아요, 저희들이. 예를 들면 독서 퀴즈를 보는데 10개 문제 중에 5개 이하로 맞추게 되면 30분 동안 남겨서 책을 읽게 해요. 이건 이제 어머님들하고 작전을 잘 짜게 됩니다.
보내주는 조건이 있어요. 엄마가 전화하면 보내줄게. 근데 엄마가 전화 안 하세요. 대체로 다 그러세요. 부모님들 30분 책 읽고 와 그러세요. 그리고 글을 안 써오면 남겨서 쓰게 해요. 분량을 예를 들어서 보통 기본이 한 5, 600자 정도를 쓰게 해요. 그러면 애가 한 100자 정도 못 썼어요. 그것도 남겨서 쓰게 해요. 그럼 애들이 억지로라도 집에서 써요. 그리고 글씨가 나쁘면 역시 남아서 바른 글씨로 다시 쓰게 해요. 전체를 다 베껴 쓰게 해요. 애들이 이거 하기 싫으니까 책도 잘 읽어오고 글도 잘 쓰게 돼요. 근데 과하지 않거든요. 뭐 어떤 학원처럼 주중에 다시 부른다거나 이런, 정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확신하는 게 애들을 괴롭히면 애들이 이탈해요. 중학생 애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욕망과 합리성 사이에서 무지한 갈등을 하기 때문에 너무 심하게 누르면 애들이 틀어져요. 중학생 애들은. 적절한 수위를 유지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교재를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말을 좀 빨리빨리 드리고 있어요. 우리 교재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서 논스톱 가지고 애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되는데 안 돼. 아, 되네요. 네. 이런 건 이제 그냥 장식으로 해놓은 거죠. 여기서부터 우리 교재를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요. 제일 처음에 우리 수업할 때 더블샷이라는 걸 해요. 더블샷은 두 개죠. 뭐가 두 개인가 하면 이게 이제 이건 뒤쪽이고 요게 한 페이지인데요. 사진 두 개를 보여줘요. 애들한테. 그리고 사진 두 개가 논리적으로 대립을 이루거나 비슷하거나 이래요. 비교하기를 시키는 거죠. 대조되거나 대립이 일어나는 걸 비교를 시켜요. 이건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 책을 읽고 그 다음에 이제 풀어가는 교재의 내용인데, 인체 해부도가 이거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아닌 사람이 그린 해부도예요. 이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해부도예요. 이건 거의 춤추는 것 같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실제로 인간에 대한 예의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해부도를 그린 이유는 이 당시에 해부학 쇼가 유행을 했대요. 15세기 피렌체에서 시체를 이렇게 걸어두고요, 해부하는 걸 사람들이 보면서 막 박수치고 좋아했대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걸 보고 너무 혐오스러워가지고 그거 하지 말라고 해부 그림을 그리게 돼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관심이 다르죠. 이런 식으로 더블샷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논리라는 게 사실 그런 거거든요. 비슷하거나 차이가 있는 걸 찾아내는 게 논리예요. 더블샷에서 이제 그런 걸 배우고요. 넘어가면 논쟁, 왜 안 나와? 논쟁 비교하며 읽기, 고전 비교하며 읽기라는 건데요. 이 고전을 애들이 읽기 쉽도록 좀 다운그레이드 시켜놓은 거예요. 그리고 서로 대조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슨 훈련을 시키냐면 밑줄 긋기 훈련을 시켜요. 그러니까 어머님들 밑줄 긋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애들 수능 가르칠 때요, 밑줄 긋기만 시켜도 1등급이 올라가요. 한 등급이 올라가요. 거꾸로 해볼게요. 자녀가 이렇게 독해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아시려면 애한테 밑줄 그어봐 한번 해보세요. 일단 짜증내면 독해 못하는 거예요. 밑줄 긋는다는 건 아주 간단한 원리인데, 텍스트 내에서 중요한 정보와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구분하는 게 밑줄 긋기예요. 근데 얘가 어디에 밑줄을 긋는지 모른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정보를 캐치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밑줄 긋기는 아주 중요한 연습 중에 하나예요. 다양한 기호들을 가지고 하거든요. 그 트레이닝을 하는 과정이에요.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필독서 내용학습이라고 해가지고 필독서에서 재미있는 얘기거리들을 뽑아놨어요. 애들이 책 읽고 온 부분을 가지고, 그럼 이거 가지고 뭐 하냐면요, 선생님이 쇼를 해요. 일종의 인문학 콘서트하고 비슷한 거예요. 제가 여기서 온갖 연기를 다 합니다, 애들한테. 재미있게 하는 거예요. 일단 수업이 재밌어야 되니까. 온갖 재밌는 얘기들을 다 풀어가는 코너고요. 그 다음에 필독서 심화학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필독서에서 좀 더 주제를 골라내가지고 굉장히 좀 깊이 있게, 좀 전문적인 텍스트를 실어놔요. 지금 이게 한 강의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주로 수능을 많이 맞춰요. 깊이 있게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달려라 독해라고 해가지고 이게 일종의 본문이에요. 그럼 이건 책 내용이 아니고요,
그 책에서 뽑은 주제들을 다시, 사실 이거 제가 쓴 거예요. 모든 교재의 이 본문 내용은 제가 다 쓴 건데요. 여기에서 다뤄야 되는 중요한 주제들, 그 책에 나오는 중요한 주제들을 깊이 있게 뽑아 놓은 거예요. 요거 읽고 애들이 질문 풀고, 네, 이런 식으로 질문 풀고, 그 다음에 오늘의 과제, 여기는 지금 없는데 오늘의 과제라고 해서 다음 주까지 써와야 되는 글 과제가 거기에 실려 있어요. 그럼 보통 500자에서 1000자 정도 쓰게 돼요. 그리고 한 2, 3주에 한 번씩 독서 감상문을 반드시 작성하게 됩니다. 독서 감상문이 중요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대학 입시에서, 죄송합니다. 자리를 좀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대학 입시에서 수상실적 못 쓰게 된 거 아시죠? 소논문 못 쓰게 된 거 아시죠? 그럼 입학사정관들이 애들 이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게 없죠. 내신도 다 거기거든요. 그 레벨에 지원했던 애들은. 그럼 요즘에 주로 많이 보는 게 독서 이력이에요. 이거 빼도 박도 못해요. 왜냐하면 독서 이력은 반드시 나이스에 입력하게 돼 있거든요. 나이스 아시죠? 그 기간에만 딱 열리고 닫히는 거 아시죠? 거짓말을 못 하거든요. 그럼 독서 감상문은요, 담임 선생님들이나 교과목 선생님들이 입력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건 아주 정직한 기록으로 남게 돼요. 이번에 스카이캐슬 이런 데도 좀 잠깐 언급이 됐었어요. 독서 이력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게요, 딴 사람이 독서 이력을 만약에 독서 감상문을 대신 써주면 큰일 나요. 구술 면접시험 보죠. 면접시험 볼 때 읽은 책 가지고 질문 들어가요. 그럼 딴 사람이 써주면 만약에 거짓말한 게 탄로나면 그냥 바로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독서 감상문을 작성해 놓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걸 나중에 중학교 때 입력을 해도 되고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나이스가 연동이 안 됩니다. 뭐 된다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책 2번 읽었다 이러면 돼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올라가서 미리 작성해 놓은 독서 감상문을 계속 제출하는 거예요. 일단 고등학교는 책 읽을 시간이 아예 없어요. 아예. 그리고 내가 이과 진학을 생각하면 더더구나 없어요. 이거 뭐 물리화학 따라가기도 너무 힘든데요. 시간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독서 감상문을 차곡차곡 쌓아놔야 돼요. 그리고 그걸 고등학교 올라가서 실탄처럼 써먹어야 돼요. 한 달에 몇 권씩 계속 제출해야 돼요. 그래야 이력을 남길 수가 있어요. 나중에 가서 생각하게 되면 정말 후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들도, 우리도 그렇게 지도해요. 이건 학원 숙제가 아니다. 너네 고등학교 가서 써먹어야 되니까 신중을 기해서 써라. 그리고 좀 미리 말씀드리면 애들이 중학교 때 작성해 놓은 독서 감상문은요, 사진으로 다 찍어 두셔야 됩니다. 나중에 다 원고가 사라지게 돼요. 꼭 우리 학원이 아니더라도요, 애가 쓴 글이나 이런 거는 부지런히 찍어 두시고 파일을 따로 모아 두시는 게 아주 유리해요. 그래야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어떤 식으로든 써먹게 돼요. 그리고 제가 참 사실은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막 압축을 해가지고 갔어요. 이 얘기는 제가 꼭 말씀을 드릴게요. 독서가 왜 중요한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학원에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무료 강의하는 거 아시죠, 어머님들? 모르시면 이제 잘 메모해 두세요.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오전 11시입니다.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오전 11시. 문자가 다 갈 텐데요. 제가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글쓰기 강의를 해요. 왜냐면 학부모님들이 글쓰기의 기본 원리를 좀 알면 아이들 글을 보는 이제 눈이 생겨요. 그래서 이거 사실 초등학생 어머님들 대상으로 원래는 하거든요. 근데 중학교 어머님들 들으셔도 아무 문제 없어요. 아주 간단한 글쓰기 원리들을 매달마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1년 커리로 쭉 갈 거예요. 이거 들어놓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독서 얘기를 좀 드릴게요. 독해력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보통 독해력 그러면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해독 능력이고요. 그러니까 문자 해독 능력이고요. 독해력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기억력이에요. 다시 뭐라고요? 독해력은 기억력이에요. 일정한 텍스트를 읽고 그 지문에 담겨있는 정보를 얼마나 많이 정확하게 기억하는가가 독해력이에요. 수능시험 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지문이 무지하게 길어요. 국어 한 개만 A3 용지 2단 편집해서 16페이지예요. 소책자 한 권 분량이에요. 읽어야 될 게. 이건 제가 보기에 거의 기억력 테스트라고 봐요.
지문을 읽고요. 다시 읽을 시간이 없어요. 지문 하나에 딸려있는 문제가 3개 내지 4개거든요. 그럼 읽다가 문제를 풀어가면서 안 되겠다. 집중해서 다시 한번 읽어야지. 이러면 대학 떨어져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시험이에요. 완샷으로 딱 읽고요. 문제 풀어가면서 지문은 물론 봐야죠. 근데 풀어가면서 아, 이게 어디 있었지? 아, 이거 두 번째 단락이 있었지? 가서 그 부분 딱 찾아가지고 확인해보고 딱 풀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독해력은 기억력이에요. 문제집만 풀어가지고는 기억력이 안 늘어요. 이게 달리기 원리하고 똑같아요. 내가 마라톤을 뛰어야 돼요. 42.195km. 근데 매일 1km씩 뛴다고 해서 그걸 42.195km가 뛸 수 있나요, 내가? 불가능하죠. 사실은 그것보다 더 뛰어야지만 그걸 소화해낼 수 있죠. 두꺼운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특히 기억력에 도움을 많이 주는 게 좀 긴 장편 소설들이에요. 소설이 왜 기억력에 도움을 주냐면 이건 실제로 심리학과에서 많이들 실험을 해봐요. 석 달 동안 꾸준히 소설책을 읽었을 때 실제로 기억력이 좋아진대요. 왜냐? 인물 관계, 사건 관계, 과거, 현재 사이의 관계, 이걸 기억을 해야 뒤에 내용을 이해할 수 있죠. 그 소설 읽다가 잠깐 정신줄을 놓으면 이게 갑자기 여기서 얘가 왜 나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소설을 계속 읽다 보면 기억력이 좋아져요, 실제로. 그러니까 애들이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단순히 교양을 쌓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수능 시험을 잘 보려면 두꺼운 책을 읽어야 돼요. 그래야 기억력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어요. 제가 지금 이것만 가지고 한 3시간 떠들라고 해도 떠들 수 있어요. 책 읽는 게 중요한 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단순히 교양 쌓기가 아니에요. 이건 수능을 위해서 너무나 중요해요. 어머님들 한번 아이들을 데리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돼요. 책을 한 3번 정도 읽고 난 뒤에 애가 문제를 풀 때 하고요. 지문만 읽고 나서 문제를 풀 때 하고 실제로 달라요. 뇌가 작용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물론 다 이해하죠. 우리도 다 읽히고 싶잖아요. 근데 애가 안 읽는데 어떻게 하냐. 그죠?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는 상당 부분 독서의 동기부여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여요. 수업에서 거의 책장사 수준으로 소개를 해요. 온갖 얘기를 다 해줘요. 그리고 굉장히 정교하게 앞뒤책이 배열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난달에 우리가 중2에서 남한산성을 읽혔거든요. 기문의 남한산성을 읽혔는데 그 앞에 한국사가 배열이 돼 있어요. 그리고 테마가 병자호란이 배열이 돼 있어요. 그럼 이게 병자호란에서 남한산성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한산성에서 어디로 가냐면 아프리카 문학, 심지어 우리는 아프리카 문학도 읽혀요. 치누아 아체베의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다라는 소설로 연결이 돼요. 왜 그리로 연결이 되냐면 이게 아프리카판 남한산성이에요, 주제가. 치누아 아체베는 아주 유명한 노벨문학상 후보였어요. 돌아가셨는데 그 내용 자체가 뭐 최명길, 김상원이 다투는 그런 내용들. 서양 사람들이 침략해 들어와요. 우리는 청나라가 침략해 들어오잖아요. 그럼 전통을 중요시하는 한 가장이 무너져가는 걸 보여주는 소설이에요. 이런 식으로 배열을 시켜놔요. 우리가 잘났다는 얘기로 들릴 수 있죠, 물론. 그 사실이긴 한데요. 그만큼 굉장히 정교하게 공을 많이 들였다는 얘기를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학원 애들이 논술 수업을 너무 좋아해요. 학원 가는 거 아주 행복해하고. 그래서 특히 이제 중1 학생들이 들어오게 되면 자유학기제에 맞게 필독서들이 다 배열이 돼 있어요. 뭐 꿈찾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자유학기제 때. 그때 필독서는 세상을 뒤흔든 10대들. 꿈찾기 할 수 있게 쫙 배열이 돼 있어요. 좀 긴 시간 가지고 얘기를 하면 더 좋을 텐데 좀 아쉽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오전 11시에 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네.